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 많이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겨울바람의 서늘함이 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저물어가는 해와 함께 깊어지는 어둠 속에서 나는 남편의 옆에 서서 아들의 아파트 현관을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이 잔기침을 하며 초인종을 누르던 그 순간 내 가슴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불안감의 정체를 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이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의심하는 내 자신이 미안하게 느껴졌다. 오랜만에 연락해 온 아들 부부의 초대에 설레던 마음을 떠올리니 더욱 그랬다. 명절마다 친정에 간다며 우리를 찾지 않았고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전화하면 늘 바쁘다는 핑계로 끊어버리던 그들이었다. 그럼에도 남편의 생일을 챙겨준다는 사실에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눈에 들어왔지만 공기 중에는 미묘한 음식 냄새가 떠돌고 있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어쩐지 시간이 오래 지난 듯한 향기였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서둘러 가는 동안 아들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텔레비전을 켜며 남편에게 건강을 물었다. 메마른 대화가 오가는 사이 식탁 위로 차려지기 시작한 음식들이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 순간 나는 어딘가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다. 윤기 없는 즉석밥 용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불고기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건더기가 거의 없는 접시, 그리고 맑기만 한 국물만 가득한 국이 식탁 위에 자리했다. 직접 만들었냐는 내 질문에 며느리는 어제 미리 준비했다며 넉살 좋게 웃어 보였다. 조용히 밥숟가락을 들고 국을 한 숟가락 떴다. 입 안에 퍼지는 짠맛에 눈살이 찌푸려졌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불고기를 집어보았다. 퍽퍽한 고기의 식감이 내 혀에 남긴 실망감을 감추려 애썼다. 남편은 그런 내색 없이 밥을 비비며 맛있다고 했고 며느리는 냉장고에서 또 다른 즉석밥을 꺼내 건넸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온 후에도 온전히 편안해지지 않는 마음을 달래기가 어려웠다. 며느리의 서툰 솜씨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다. 잠이 들지 못한 채 뒤척이던 새벽, 어렴풋이 들려오는 거실의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베란다에서 나누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또렷이 들려왔다. 생일인데 너무 티가 났다는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어차피 모를 거라며 가볍게 웃어 넘겼다. 불고기에 고기가 없고 국도 국물뿐이라는 아들의 걱정에 며느리는 배달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자신의 친정어머니가 남긴 음식을 그대로 내놓은 것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 순간 온몸에 한기가 돌았다. 사돈이 먹다 남긴 음식을 우리에게 내놓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그것도 남편의 생일이라며 우리를 불러놓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으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에는 살갑게 대하던 며느리가 어느 순간부터 시부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명절마다 친정에는 정성스레 선물을 보내면서도 시댁에는 형식적인 전화 한 통이 전부였다.
그래도 이해하려 했던 내 마음이 무색하게 오늘 이 자리는 단지 남은 음식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젊은 시절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던 날들, 내 것을 포기하고 아들의 학비를 대던 순간들, 그리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 내 꿈을 접었던 기억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사돈이 남긴 음식으로 대충 차려진 생일상과 등 뒤에서의 가벼운 농담. 이불을 덮고 다시 누웠지만 더 이상 잠들 수 없었다. 복잡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눈 대화를 듣고 나니 지금까지의 모든 불편함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껏 참고 또 참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져야 했다. 남은 생을 자식에게 기대며 살아갈 수는 없다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지도 희생하지도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제는 정말로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라는 결심이 서서히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이불을 높이 끌어당겨 눈을 감아보았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어딘가로 떠밀려 갔다. 가슴 한편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내 아들과 며느리는 나를 이렇게 대하게 된 걸까?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참고만 사는 사람은 아니었다. 젊었을 때의 나는 누구보다 씩씩하고 강단 있는 여자였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아이 하나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워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남편과 함께 밤낮으로 일했던 시간들이 떠올랐다. 새벽녘이면 어둠을 가르며 시장으로 향했고, 낮에는 공장에서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봉제일을 했다. 퇴근 후에도 쉴 틈 없이 반찬 가게에서 저녁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힘들어도 먹고 싶은 것을 참는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오직 아들에게만큼은 배부르게 먹이고 싶었다. 그 시절의 아들은 참으로 착했다. 내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작은 밥상을 차려놓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기다리곤 했다. 엄마가 많이 힘들었을 거라며 자신이 밥을 차려놓았다고 말하던 그 모습. 작은 손으로 덜어놓은 밥과 국을 보면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런 아이가 자라면서 조금씩 변해갔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어울린다며 따로 밥을 먹겠다고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서 식사를 하는 일 자체가 드물어졌다.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면서는 연락도 점점 뜸해졌다. 그래도 나는 믿었다. 아무리 바빠도 그래도 어릴 적 그 다정했던 아들이니 언젠가는 다시 부모를 챙길 거라고. 하지만 아들이 결혼한 후 나는 깨달았다. 내가 품었던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처음에는 며느리가 살갑게 대했다. 명절 전에 먼저 연락해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시부모님께 정성을 다하고 싶다고 했다. 나 역시 기뻤다. 시댁을 챙기려는 며느리의 모습이 예뻐 보였고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 저런 아내를 만났다며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그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들과 며느리는 점점 연락을 끊어갔다. 내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만 겨우 짧게 받는 정도였고, 명절이 되면 친정에 간다는 핑계로 얼굴조차 보기 어려웠다.
어쩌다 집에 초대라도 하면 어딘가 불편한 듯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애써 모른 척했다. 아들 부부도 바쁜 삶을 살고 있으니 그런 것이겠지. 며느리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는 것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오늘 그 모든 착각이 무너져 내렸다. 그들은 내 남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상을 차린 것이 아니었다. 그저 사돈이 먹다 남긴 음식을 버리기 아까워 가져다 놓은 것에 불과했다. 차갑게 식어버린 현실 앞에 가슴이 저렸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다. 어쩌면 아들은 어릴 적부터 그런 아이였을지도 모른다. 밖에서 사온 간식을 혼자 몰래 방에서 먹던 아이. 가족과 함께 나누기보다 자기 몫을 따로 챙겼던 아이. 남편이 그런 아들을 보고 혼자만 챙기면 안 된다며 단호하게 가르치려 할 때마다 나는 오히려 남편을 말렸다. 아이에게 너무 그러지 말라며 아직 어리니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 작은 선택들이 결국 지금의 결과를 만든 것일까? 이불을 덮은 손끝이 저릿하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희미하게 스며드는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다. 평생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참고 아들이 편하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과연 이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길이었을까? 오히려 내 과한 사랑이 아들을 이기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온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된 듯했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남은 생을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창가에 머물던 희미한 빛이 점점 선명해지며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새벽 내내 눈 한 번 붙이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끊임없이 맴돌았다. 우리 엄마가 남긴 걸 그냥 드린 건데 뭐가 문제야? 그 순간의 차가운 목소리, 귀찮다는 듯한 말투, 그리고 그런 사실도 모른 채 맛있게 먹으며 웃던 남편의 모습까지 참으로 이상했다. 아들은 어릴 적 그렇게 예민한 아이가 아니었는데 성장하면서 점점 자기만 챙기려는 버릇이 강해졌고 내가 늘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라며 덮어주다 보니 이제는 부모조차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그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다.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 남편이 먼저 잠에서 깨어났다. 내가 일찍 일어난 것을 보고 의아해하는 눈치였다.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어제 먹은 음식의 정체에 대해 남편에게 말하는 것이 옳은지 고민되었지만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싶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어젯밤 들었던 대화를 전했다. 말을 마치자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끝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했다. 이내 이불을 거칠게 걷어차더니 벌떡 일어났다.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거실로 나갔다. 문이 열리고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아들이 나왔다. 며느리도 뒤따라 나와 하품을 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남편은 단단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대접한 음식이 사돈이 먹던 것이었는지 직설적으로 물었다. 그 말에 아들의 표정이 급격히 굳었다. 며느리는 눈을 피하며 머리를 긁적였다. 내가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반응이 돌아왔다. 그래서 그게 뭐 어때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며느리의 표정에는 마치 뭐가 문제냐는 듯한 당당함이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다. 오히려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음식을 버리는 것보다 낫지 않냐며, 어차피 음식 남기지 말라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남편은 씹어삼키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며느리의 부모 생일이라고 초대해놓고 먹다 남은 음식을 주는 게 말이 되냐며 우리를 뭐로 보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제야 아들이 입을 열었다.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라며 그저 내가 예민하게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예민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다. 꿈을 꾸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음식이 남으면 다들 다음 날 먹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그리고 솔직히 생일을 챙기는 것도 쉽지 않다며 자신들도 바쁘고 힘들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대접받는 입장이니 너무 따지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그들도 살림하기 힘들다며 생일상 제대로 차리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뭐 좀 남은 음식을 먹었다고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냐는 말까지 했다. 손끝이 떨려왔다. 대접받는 입장, 화낼 일도 아니다. 이 모든 시간과 희생이 결국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당연한 것이었다는 현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들의 눈에는 부모가 고마운 존재가 아니라 그저 받아가기만 하는 손님일 뿐이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아니, 변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그들의 세계 속에서 나와 남편은 그저 가끔 찾아와 대접받고 돌아가는 존재일 뿐이었다. 이제는 내가 변해야 할 때였다.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내 인생에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다. 아들 부부의 모습을 바라보며 내 마음 속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차갑게 굳어진 얼굴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내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하게 울렸다. 그들이 우리를 대접받는 입장으로 여기니 아무거나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물었다.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입술을 핥으며 변명처럼 말을 이어갔다. 그런 뜻이 아니라면서 요즘 살기 힘들다는 말을 했다. 애도 곧 태어날 예정이고 돈을 모으느라 빠듯하다고 했다. 그의 말 속에서 진정한 사과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졌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돈이 먹다 남긴 음식을 줬냐고 물었다. 그제야 며느리는 짜증스럽게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하게 말하겠다며 입을 열었다. 그들도 힘든데 시댁까지 챙겨야 하는 게 너무 부담된다고 했다. 그리고 우리는 은퇴했고 연금을 받으니 돈 걱정 없이 편히 살 수 있지 않냐는 말까지 덧붙였다. 그 말에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있으니 시부모에게 제대로 된 밥 한 끼 차릴 필요도 없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그들의 속내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며느리는 대놓고 비웃듯 말했다. 너무 그렇게까지 말하지 말라며 신혼집 마련할 때도 도와줬고 집도 증여해 주었으니 이제 그들도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다. 편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들의 생각은 결국 그것이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는 시부모를 챙기는 게 아니라 부모의 것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것뿐이었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사실 오늘 우리를 초대한 것도 부탁할 일이 있어서였다고 했다. 이미 예상했다는 듯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무슨 일인지 물었다. 아들은 아이도 생기고 집이 좁아져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려는데 도와줄 수 있느냐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남편은 굵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아들은 재빨리 말을 이어갔다. 오해하지 말라며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조금만 보태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뿐이라고 했다. 남편이 헛웃음을 지었다. 그러자 며느리가 거들었다. 솔직히 우리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도 거기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라면서 그 집을 팔아 자신들에게 보태주면 우리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고 그들도 아이를 키우는데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정말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 아니냐며 물었다. 순간 온몸에 열이 올랐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한 적이 없었다. 자신들이 더 좋은 곳에서 살기 위해 부모에게 집을 팔아 돈을 내놓으라고 한다니. 사돈이 먹다 남긴 음식을 먹이고 그것도 모자라 남편의 생일을 빌미 삼아 돈을 뜯어가려 했다니. 그들은 부모를 향한 마음씨도 없었고 단 한순간도 감사한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다. 남편과 눈을 마주쳤다. 그의 눈빛 속에서도 같은 생각이 읽혔다. 이제 결단을 내릴 때였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명료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한 의지가 솟아올랐다. 우리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지 알고 있니?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흔들림 없이 또렷했다. 평생 참고 살아온 내가 아니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그동안 주었던 모든 것들, 너희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희생했던 시간들, 그리고 끝없이 너희를 이해하려 했던 모든 마음들, 이제는 그만이다. 남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욕심에 휘둘리지 않기로 한 것 같았다. 아들 부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그들은 우리가 항상 그랬듯이 결국 자신들의 말에 굴복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정말로 달랐다. 깊은 한숨이 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다. 아들은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라 믿고 있었고, 며느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자연스럽게 그들의 몫이라 여기고 있었다. 아무리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라도 부모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냉혹한 진실이 내 앞에 놓여 있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단함이 묻어났다.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아들은 여전히 자신이 유리한 입장이라 믿고 있는 듯 했다. 아버지의 부름에 담담하게 대답했다. 남편은 아들에게 그들의 집이 누가 사준 것인지 물었다.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부모가 도와준 것은 맞지만 그래도 자신들도 노력했다며 말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말을 끊고 그 집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나는 조용히 서랍에서 효도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아들은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분명 잊고 있던 문서였을 것이다. 몇 년 전 우리가 아파트를 증여해 줄 때 걸었던 조건이 담긴 계약서. 부모를 성실히 부양할 것, 그렇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권리가 부모에게 있다는 내용이었다.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설마 그런 일을 하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부모로서 우리를 제대로 대우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들은 허겁지겁 변명하기 시작했다. 나쁜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변명하지 말라며 부모를 대접하는 태도가 그들의 진짜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도 남은 음식까지 먹이며 우리를 우습게 볼 줄은 몰랐다는 말을 덧붙였다. 며느리는 급하게 손을 내저으며 잘못을 인정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제발 이번만은 생각해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에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기대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며칠 후 법원에서는 증여 계약 해지 판결이 내려졌고 집은 다시 우리 부부의 소유가 되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한 얼굴로 찾아왔지만 나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달라며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애원했지만 내 목소리는 담담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살 것이며 그들도 그들의 인생을 살라고 말했다. 끝내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한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그들의 삶은 갑자기 어려워졌지만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다. 그 후 남편과 나는 남은 돈으로 오랜 꿈이었던 유럽 여행을 떠났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거리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야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게 너무 늦진 않았겠지? 남편이 물었다. 나는 환하게 웃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행복할 시간이야. 우리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유럽의 거리를 걸으며 남편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행복들. 그것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었다. 아들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가끔 그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오를 때면 가슴 한편이 아려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단호해지는 것도 필요한 법이다. 아마도 이것이 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했던 선택일지 모른다. 햇살 속에서 발걸음을 옮기며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것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오랜 시간 나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깊은 한숨이 내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였다. 아들은 부모의 희생이 당연한 것이라 믿고 있었고, 며느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자연스럽게 그들의 몫이라 여기고 있었다. 아무리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라도 부모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더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냉혹한 진실이 내 앞에 놓여 있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단단함이 묻어났다.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아들은 여전히 자신이 유리한 입장이라 믿고 있는 듯 했다. 아버지의 부름에 담담하게 대답했다. 남편은 아들에게 그들의 집이 누가 사준 것인지 물었다. 그 말에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부모가 도와준 것은 맞지만 그래도 자신들도 노력했다며 말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남편은 단호하게 말을 끊고 그 집이 그들의 것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나는 조용히 서랍에서 효도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아들은 종이를 내려다보았다. 분명 잊고 있던 문서였을 것이다. 몇 년 전 우리가 아파트를 증여해 줄 때 걸었던 조건이 담긴 계약서. 부모를 성실히 부양할 것, 그렇지 않으면 증여를 취소할 권리가 부모에게 있다는 내용이었다. 아들은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설마 그런 일을 하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부모로서 우리를 제대로 대우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들은 허겁지겁 변명하기 시작했다. 나쁜 의도로 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남편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변명하지 말라며 부모를 대접하는 태도가 그들의 진짜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도 남은 음식까지 먹이며 우리를 우습게 볼 줄은 몰랐다는 말을 덧붙였다. 며느리는 급하게 손을 내저으며 잘못을 인정했다.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며 제발 이번만은 생각해 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에게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기대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당혹감이 가득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며칠 후 법원에서는 증여 계약 해지 판결이 내려졌고 집은 다시 우리 부부의 소유가 되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한 얼굴로 찾아왔지만 나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달라며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애원했지만 내 목소리는 담담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생을 살 것이며
그들도 그들의 인생을 살라고 말했다. 끝내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한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작은 월세방으로 이사했다. 그들의 삶은 갑자기 어려워졌지만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다. 그 후 남편과 나는 남은 돈으로 오랜 꿈이었던 유럽 여행을 떠났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거리에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야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게, 너무 늦진 않았겠지? 남편이 물었다. 나는 환하게 웃었다. 아니, 이제부터가 진짜 행복할 시간이야. 우리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삶을 뒤로하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유럽의 거리를 걸으며 남편과 함께 나누는 소소한 행복들. 그것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이었다. 아들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가끔 그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오를 때면 가슴 한편이 아려오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단호해지는 것도 필요한 법이다. 아마도 이것이 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했던 선택일지 모른다. 햇살 속에서 발걸음을 옮기며 나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의 것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오랜 시간 나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끝으로 할머님이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뼈아픈 사연을 끝까지 읽어주신 여러분, 제 이야기의 통쾌함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테고,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역시 한때는 자식을 위한 희생은 당연한 것이라는 맹목적인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정성이 다 돌아올 것이다. 내가 베푼 사랑만큼 자식도 나를 돌봐줄 것이다 라는 환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시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식들은 오로지 자신의 인생이 우선입니다. 그들에게 부모는 때로는 그저 과거의 유물 혹은 필요할 때만 찾는 금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부모님들도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니, 이기적이라는 표현조차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자식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줄 생각이 있으시다면 절대로, 정말 절대로 효도 계약 없이는 단 한 푼도 주지 마십시오. 제 쓰라린 경험을 명심하십시오.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면 후회의 눈물을 흘려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눈물은 법정에서도 밤잠 못 이루는 고독한 방에서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한때 부모와 자식이 법정에서 맞서 이른 드라마나 뉴스 속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은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뉴스보다 더 잔인할지도 모릅니다. 부모님들,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재산은 절대 먼저 내어주지 마시고 마지막 숨이 다할 때까지 단단히 쥐고 계세요. 그것이 자식을 위한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이상의 배신과 상처 없이 진정한 행복과 여유로 빛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쓰라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작은 경고등이 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